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유럽 다자 외교 무대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회동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담 전 과정을 보면서 좀 뿌듯했고요. 그 G7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대접을 받고 있구나. 국제적 위상이나 국격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보여지고, 사실 초청국으로 참가는 했지만 G8 국가로서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세션 복원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의장국인 존슨 총리 좌우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를 해서 향후 이 글로벌 그 방역에 있어 글로벌 허브로서의 어떤 국가적 역할, 이런 것들을 G7 정상들도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 위기 극복을 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신 외교, 그다음에 수소 경제 관련해서 여러 이제 외교적인 현안을 가지고 국가의 정상들의 이제 회담이 있어서 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좀 약식 회담을 약속했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서 지금 무산됐던 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어떤 실수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국기를 걸어야 되는데 독일 국기를 청와대가 건다든가 인스타그램에,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남아공 대통령을 이제 잘라내고 이제 대통령을 중심에 세우는 사진을 이제 게시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G8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호주나 인도나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럼 그분들은 G9입니까? G10입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홍보 위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외교적인 성과 부분을 오히려 이제 확대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요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념을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그 요리의 고유한 재료의 맛이 사라지고 이제 양념만 남는 형식이 되는데, 저는 좀 담백하게 좀 그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또 실수한 거는 실수한 것대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외교적인 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만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보면 올해 68세인 국정 최고 책임자, 그리고 36세인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인데, 성사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청와대에서도 그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 곧 다음 주 중에는 성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의제나 방식에 대한 조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의 순방의 성과를 그 당 대표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축하의 자리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무수석의 또 축하 방문 자리, 또 총리의 방문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또 흔쾌히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 현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룰 이유가 없고, 방식에 있어서도 일대일 회담이냐 아니면 여러 정당 대표를 다 초청하는 회담이 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식이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최근 보여주는 이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의전이나 이런 형식의 구애 없이 실질을 추구하는 또 이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무난히 다음 주 중에 이런 방문 성과라든가 축하의 자리가 청와대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준석 대표가 단독 회담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어떤 형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통 크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전에 그 황교안 당대표 계실 때는
황교안 당대표는 1대1 계속 그 회담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구도보다는 뭐 여야적 뭐 상설협의체 이런 형태로 해서 5개 정당을 다 모아서 그중에서 이제 대통령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통 크게 아니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게 젊은 대표답게 통 크게 얘기한 거라고 보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부동산가 폭등 때문에 지금 전월세까지 지금 상승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일자리 너무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또한 백신 문제 때문에 백신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전국화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가 현안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다루는 자리여야 된다. 단순하게 G7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그 야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이제 홍보하고 이제 자랑하는 자리로 삼는 것보다는 정말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이제 대선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경선 연기론으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 내로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66명이 서명을 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선 이런 게 압박으로 작용을 했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의원들 연서명을 통해 가지고 의원총회 열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원상 이제 의원총회는 그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일정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의총은. 예. 근데 어찌 됐든 그 송영길 대표로서는 당내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의원들 66명의 요구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의총 또 그리고 대선 주자들 간의 어떤 면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약속하신 대로 조기에 좀 결정하는 그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른바 개파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당의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에서? 지금 이 갈등을 잘 봉합을 못하면 예. 지금 이제 이재명계하고 이제 비이재명계에 이제 전면전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선 연기론이 이제 불이 지펴진 게 6월 4일 날 그 권리당원 한 7, 8명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예.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지금 보름 만에 이제 대권 주자들까지 나서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뭐 어제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유불리 문제를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대권 후보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권리당원부터 이제 의원들이 나서고 대권 주자까지 나서서 이제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제기해보는 수준으로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기를 하면은 성과를 내야 되고 연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의총이 이제 그 66명 요구해서 당연히 뭐 3분의 1의 의석 정족수가 되니까 의총을 열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경선 연기가 의총 사안이 아닌 건 또 분명하거든요. 예. 하지만 국회 정치권이라는 게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의총을 막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권 주자까지 뛰어든 상황에서 이거를 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의 그 독단의 판단 갖고 이걸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이 의총이나 당무위원회로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송 대표는 이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건 아니고요. 원칙론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대선 주자들 전체의 그 합의된 의사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뭐 이미 다 언론에 그 보도된 바와 같이 그 후보들 가운데 몇 분은 뭐 연기를 찬성하시고 몇 분은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뭐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대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견이 그렇게 상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100% 연기가 안 되는 것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전제는 뭐 여전히 일관되게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과 내주 초 사이에 그 후보들과 직접 만나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내주 중에는 어떤 뭐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대선 경선에 나서는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선 연기론을 놓고 부딪히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부터 가장 먼저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개인의 사실 유불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유불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예. 대선 전략적인 고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먼저 후보를 확정한 후에 먼저 이제 검증 과정에 갔을 경우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어찌됐든 정해놓은 당원상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되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 갈등 관계가 이 당내에서 그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는 어찌됐든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아마 그 조속한 그 기한 내에 어떤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다음 주 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오는 27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 투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 좀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입당을 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윤 총장이 인터뷰를 언론과 직접 하면서 이를 번복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입당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변인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입당할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만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략팀에서는 어쨌든 입당을 그냥 그 기정사실화해서 가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좀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이거를 이제 뭐 태산같이 이제 경거망동하자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심 투어 이후에 결정하는 거로 이제 다시 이제 정정 보도를 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이게 그 공보팀과 전략을 주도하는 팀과의 어떤 엇박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래된 어떤 정치적 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예. 총장으로 있다가 이제 뭐 검찰에 이제 선후배는 있겠지만 정치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없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이동훈 대변인도 이번에 영입하신 분이고 이래서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호흡이 맞아갈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앞으로 대권 구도를 앞두고 좀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변수를 어떻게든 빨리 변수를 없애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려면 빨리 입당을 해서 검증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 경선의 열차를 띄워야 되는 것이고 입당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당내에 있는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이제 대표의 복당 이런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트경 의원도 선언을 한 상태인데 빨리 그 경선에 이제 흥행을 도모해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란 변수가 계속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 주자를 띄우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빠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걸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거나 혹은 정시 버스 출발론을 얘기하는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지금 시점이 대선 9개월 전인데요. 예. 그 야권의 유력 후보고 전체 지지율 1위 또 선호도 1위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대선이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 후보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총장을 하다가 직전에 사퇴하고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외에 이분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보일 것인지에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측근이나 또 최근에 임명한 대변인을 통해서 전원을 통한 정치만 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내는 방식도 특정 언론의 기자회견, 옛날에 검찰이 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평가가 저는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마추어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네.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야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전체 지지율 후보의 지금 상황이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낙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응력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이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 야권 내의 어떤 구도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의 지금 모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이 민심 투어, 사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것이기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어묵을 먹는 민심 투어는 안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어떤 방식이 되리라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식의 민심 투어는 짜증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지역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떤 대선 주자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언론이 있고 지역에 또 그 주요한 인사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의 현안을 또 챙겨야 되는 거는 또 대권 주자로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이 지역의 민심을 다니면 이 민심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 방문은 필수인데 이제 어떤 모양새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행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는 이제 후보로서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어제였죠. 포항을 가셨어요. 그래서 포항의 사위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취약한 영남 지역에서의 이제 민심 행보를 시작하셨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취약 지역으로 갈 것인지 전략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아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 지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현재 야권에서의 그 열세 지역인 호남, 광주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카페 사장님께서 연설해 갖고 아주 화제가 됐는데 그 카페를 방문한다든가 또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행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 지역이라는 형태로 해서 본인이 이제 거점을 사실은 충청 출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아버님 고향이 그렇고 이래서 뭐 충청권에 가갖고 첫 행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정치인은 말로 하는 메시지와 어떤 행보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국민들이 이제 볼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첫 발을 잘 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총장의 민심 투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은 31%, 국민의힘이 30%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재보선이 치러진 4월 첫째 주와 동일한 수치고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는 최고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지난주는 뭐 G7 회담에 대한 어떤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초점이 다 맞춰졌고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치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였고요. 또
그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 또 야권 지지층의 기대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예.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결과죠.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 이 추이가 유지될 것인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 던져지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수술실 CCTV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젊고 새롭다는 것 외에 기존의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르냐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으로서 해야 될 과제들을 잘 헤쳐나가고 민생이라든가 또 방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잘 이어나간다고 하면 지지율의 추이는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준석 신임 대표의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역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돌풍이었지만 그 이후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화면에서 이제 자료 화면에 나갔던 이제 갤럽 조사는 한 1% 정도 이제 국민의힘이 뒤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한 3% 정도 상승해서 가장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어떤 탄핵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긴 한데 비슷한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의 ARS 조사에 의하면 거의 국민의힘이 10% 차이로 민주당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름 사이에 국민의힘에 자발적으로 입당한 온라인 당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청년층에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효과가 좀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금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그 대변인들을 이제 내정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응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2일까지 이제 공고를 거쳐서 거기 있는 모인 인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틀을 할 텐데 7월 4일날 결승전을 할 텐데 계속 아마 흥행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청년들의 국민의힘의 입당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준석 효과가 단순한 이게 이 짧은 어떤 당대표의 컨벤션 선거의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